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해를 탐험하는 것을 즐기는 수백만 명의 다이버들이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종의 동물부터 역사적 유물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새로운 수중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바하마 해안의 바다에 있는 아틀라스 구조물은 오션 아틀라스로 알려진 놀라운 수중 조각품입니다. 예술가 제이슨 디케어리스 테일러가 제작한 이 기념비적인 예술작품은 니콜라스 너털경 산호초 조각 정원의 일부입니다. 오션 아틀라스 조각상은 고대 그리스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타이탄 아틀라스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은 아틀라스의 여성 형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품은 하늘을 떠받치는 대신 바다 천장의 무게를 견디는 어린 소녀를 묘사합니다. 이것은 인류와 자연세계, 특히 바다 사이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조각품은 높이가 약 5.5m이고 무게가 60톤이 넘습니다. 수중에서 조각품을 부분적으로 만든 다음 조립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오션 아틀라스 조각품은 조각 정원의 다른 예술작품과 함께 다이버들을 자연 산호초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산호초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여 해양 수중 환경을 보존합니다. 메갈로돈은 약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는 공룡시대의 상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여전히 바다 깊은 곳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믿죠. 메갈로돈이 마리아나 해구 어딘가에서 카메라에 포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사도 돌고 있습니다. 화석은 이 상어들이 해안 근처 지역을 사냥터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메갈로돈의 식단은 큰 고래와 다른 상어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갈로돈이 마리아나 해구의 외딴 지역 어딘가에서 여전히 헤엄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멸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크기의 상어가 바다에 있는 것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두 번째이기를 바랍니다. 발트해 바닥이 시한폭탄의 존재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온 약 30만 톤의 탄약이 발트해에 버려졌는데 그 중에는 화학작용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탄약은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독일 해역에만 약 30만 톤의 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킬 근처의 콜베르거 하이데 탄약 폐기장이 그 예입니다. 이 지역에는 약 4만 5천 톤의 기레와 어뢰가 해안에서 볼 수 있는 최대 수심 12m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염된 현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 가지 옵션은 그대로 두고 독성 물질의 느린 방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금속 케이스가 파손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탄약을 묻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8,860피트, 2,700m 깊이에서 희생자를 산채로 삼키는 육식종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탁구나무 스폰지. 네, 이 바다 생물이 마리아나 해구에 사는 생물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바다의 생물들이 이 탁구나무 스폰지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생물을 얕보면 안 됩니다. 가늘고 줄기 모양의 스폰지는 외모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교활한 육식동물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곳에는 갈고리 모양의 확장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먹이가 우연히 손에 들어오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먹이가 발톱에 걸리면 스펀지는 먹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삼키고 높이가 20인치, 50cm에 불과할 때 소화시킨다고 합니다. 아쿠아리우스 리프 베이스는 플로리다주 키라고 해안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해저 연구소입니다. 이 실험실은 과학자들이 장기간 수중에서 생활하고 작업할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하여 다양한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해양 생태계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쿠아리우스 리프 베이스는 헤비타트라고 불리는 긴 원통형 구조로 구성된 최첨단 시설입니다. 이 수중 서식지는 주변 바다의 주변 압력에 맞게 압력을 가하여 과학자들이 감압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연구원들은 산호초, 해양생물, 해양학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해양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실의 독특한 수중 위치는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다이빙 장비나 시간 제한 없이 해양 생물과 행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수중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인간의 생리학 및 심리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11,000m 이상의 깊이에 위치한 바다의 가장 깊은 지점인 마리아나 해구가 생명이 없는 어둠과 무의구덩이라고 생각했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실 인간의 파괴적인 영향력도 그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에서 비닐봉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문어, 해파리,
산호 몇 종을 제외하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닐봉지의 존재는 매우 놀랍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며 인간이 이곳을 오염시키는 것은 분명히 해양생물과 자연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악어는 호수, 강, 늪, 심지어 일부 해안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크기로 유명하며 최대 4.5m의 길이에 도달할 수 있지만 4.5m보다 긴 개체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의 악어는 4.5m보다 길어 보입니다. 아기 악어를 만나더라도 위협을 느끼거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방어적으로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악어는 강력한 턱과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더 나쁜 부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악어는 따뜻한 계절에 더 활동적이며 해당 기간 동안 만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악어를 만나면 일반적으로 천천히 침착하게 악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악어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휘는 것을 피하고 절대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악어는 강력한 수영 선수이므로 단순히 수영하는 것만으로는 악어를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마리아나 해구에서 잎부분이 있는 해파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바다의 다른 곳에서도 이 해파리 종을 발견했습니다. 해파리라고 불리는 스티지오 메두사는 3,248피트, 990m 깊이에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깜빡이면 이 반투명 해파리를 놓칠 것입니다. 이 희귀한 해파리의 팔 길이는 33피트, 10m 이상 자랄 수 있으며 약 100만 번 관찰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몬트레이 베이 아쿠아리움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과학자팀이 원격 조종 차량을 사용하는 동안 3가지 각도에서 해파리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대의 항공기 잔해가 70년 넘게 방치된 후 태평양 해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40m 깊이에 있는 150대 이상의 비행기가 산호와 해양 생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발견된 역사적인 미국 항공기 중에는 SBD 다운틀레스 급강하 폭격기와 TBF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섬 호핑 캠페인에 참여한 미국 전략의 일부였으며 일본 본토의 사정거리 내로 가져왔습니다. 발견된 항공기는 추락하지 않았으며 전시사고로 인해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손상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바다로 밀려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부러진 꼬리와 날개 몇 개만 해저에 흩어져 있습니다. 난파선을 보기 위해 다이빙하는 것은 멋져 보일 수 있지만 비행기는 하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항공기를 만나는 것은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유일한 열소 온천은 아닙니다. 소위 백의 용암도 찾을 수 있죠. 이들은 현무암 용암이 수중에서 분출할 때 생성됩니다. 열수 온천과 마찬가지로 차갑고 거의 얼어붙은 바닷물이 용암을 놀라게 하고 냉각시킵니다. 이러한 극한의 온도 충돌로 백예와 유사한 지각이 생성됩니다. 이런 다음 새로운 용암이 지각을 밀어내고 줄무늬라고 불리는 흠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심해 화산에 대해 연구해야 할 정보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화산이 수중에서 분출할 때 폭발은 육지에서처럼 화산을 듣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발트해 밑과 영국 해협 아래에는 석기시대 초기 인류 문명의 삶에 대한 비할 데 없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발트해에서 스웨덴 잠수부들은 약 1만 1천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정착지를 발견했습니다. 도구, 작살, 고대 소의 뼈를 포함한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은 한때 스웨덴 유목민이 거주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유적의 보존은 그 기간 동안 북유럽 지역 사람들의 활동과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예외적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해협의 침식은 와이트섬 근처에 위치한 바쁜 석기시대 정착지의 유적을 드러냈습니다. 약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유적지는 유럽과 영국이 여전히 육지로 연결되어 있던 시기에 인간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발굴 결과 2개의 난로와 절단된 자국이 있는 불에 탄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해당 장소에서 인간이 활발하게 교전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수중 중석기 시대 정착지는 영국에서 독특한 곳으로 간주되며 아직 탐험되지 않은 더 큰 거주 지역의 일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 마리아나 해구에서 비오트 왕이라는 이름의 소리가 관찰되었습니다. 소리에는 38Hz에서 8000Hz까지의 주파수가 포함되었습니다. 마리아나 여물통을 통해 전달되는 천둥 같은 합성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신비한 소리는 아직 과학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탐구하는 팀은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질학적 기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선택, 즉 생물학적 기원을 남긴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무서운 소리가 새로운 종류의 고래나 다른 알려지지 않은 바다 괴물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동물이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이빙에서 델타 P 현상은 특히 수중 환경에서 압력 차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 압력 차이는 압력이 다른 두 수역이 합쳐져 고압의 물이 저압의 물로 흐르려고 할 때 힘을 생성합니다. 이 힘은 다이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고와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델타 P 현상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은 2015년 노바스코티아에서 발견했으며 루크라는 다이버가 연루되었습니다. 루크는 노바스코티아 파워 시설에서 점검을 시도하던 중 익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델타 P와 관련된 위험을 강조하고 다이빙 커뮤니티 내에서 안전조치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촉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델타 P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이빙 관행 및 규정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장비 및 절차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성가십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챌린저 딥의 해저에서 거대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굴되었으며 이 바이러스는 일부 박테리아보다 크다고 하죠. 사실 이 지역은 바다 괴물들이 감히 거기에 가지 못할 정도로 깊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생명체만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죠. 거대 바이러스는 7마일, 11,000m 깊이의 해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수중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거대한 깊이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고 또한 풍부하게 발견되어 더욱 경악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발견된 바이러스의 상하이의 어떤 팀으로 가져갔고 그들은 그들의 15가지 유형의 바이러스와 100가지 이상의 다른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어떤 바이러스도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는 없지만 표유류에서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1960년대 프렌치 리비에라에서 수중 미니어처 도시 건설과 관련된 매혹적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프로젝트는 영화 아이와 이너의 영화 세트장으로 의도되었습니다. 프랑스 영화 제작자들은 한 등대 근처에 1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수중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수중 도시에는 주택, 최대 1m 높이의 건물, 교회, 마을 광장, 원형극장, 심지어 법률사무소 등 다양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야심찬 계획은 실제 수중 환경에서 영화의 특정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영화 제작자는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중 미니어처 도시는 잊혀졌고 해저에서 무시되어 요소에 노출되었습니다. 2007년이 되어서야 현지 다이빙 회사가 나머지 구조물을 유지하기 위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세라믹 타일과 다리를 포함한 건물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중 도시는 열정적인 다이버들을 위한 흥미로운 다이빙 사이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로 물고기 떼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나 해구가 그렇게 깊다면 다른 은하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깊이 잠수하면 어느 시점에서 이상한 숲이라는 지역에 다다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을 닥터 수스와 같은 동화책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이나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인간이 아니라 딥 디스커버라는 원격 조종 차량이 대신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유리 스펀지로 가득 찬 이상한 곳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심해서만 발견되는 동물이며 딱딱한 표면에 붙어 삽니다. 그들은 주로 주변 물에서 걸러내는 작은 박테리아와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소름 끼치는 외모 외에 더욱 흥미로운 점은 똑바로 선 자세로 전류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퍽 해안에서 영국 다이버 돈 왓슨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수백 년 된 떡갈나무 그루터기로 이루어진 고대 수중숲을 발견했죠. 약 1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숲은 해안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약 6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지가 달린 거대한 나무 줄기의 존재는 한때 이 지역을 덮었던 선사시대 숲의 규모와 웅장함을 나타냅니다. 수중숲은 2013년 말 심한 폭풍으로 모래와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고대 나무에 숨겨진 잔해가 드러난 후 드러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숲이 도거랜드로 알려진 고대 대륙에서 번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럽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석기 시대의 도거랜드는 영국과 유럽 본토를 연결하여 수렵 채집인에게 독일과 같은 지역으로 가는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거랜드는 약 8,000년 전에 발생한 쓰나미에 의해 물에 잠겼습니다.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에 화산이 있다면 수중에 화산이 있다는 것도 이치에 맞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에는 이상한 것들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격렬한 화산과 열수 분출구입니다. 2016년에 고온의 유체로 파열되는 거의 100피트, 30m의 열수 온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열수 분출구가 수중에 존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매우 드문 사건입니다. 이 영역은 판이 충돌하여 섭입을 일으키는 지점을 표시했죠. 섭입은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 아래로 미끄러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친숙한 마그마가 상승하여 활발한 이즈보닌 마리아나 화산 아크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액체가 거의 얼어붙은 심해의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때 굴뚝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기괴한 것은 개, 조개, 달팽이, 랍스터가 이 현상의 한가운데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중 탐험에서 다이버들은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손으로 바느질한 보트를 발견하고 인양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고대 조선 기술의 빛을 비추고 역사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잠브라티아로 알려진 이 난파선은 지중해의 크로아티아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손으로 꿰매어진 것으로 다른 고대 보트와 구별됩니다. 잠브라티아는 이스트리아와 달마티아 지역에서 고대 조선 전통의 희귀한 생존 사례를 대표하기 때문에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이 선박은 유연한 섬유를 사용하여 나무 조각을 꿰매어 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금속 부품의 도입 전후로 일반적이죠. 이 보트의 건설은 지중해 지역의 독창성이 두드러집니다. 현재 목표는 추가 연구와 보존을 위해 배의 잔해를 육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단 육지에 도착하면 연구원들은 선박을 재건하고 재료, 연대 측정 및 목공 기술을 주의 깊게 연구할 것입니다. 일반 다이버가 이렇게 깊이 잠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압력은 당신을 부술 때까지 증가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잠수함을 타고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 이 깊이에서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영화 감독이자 해양 탐험가인 제임스 카메론은 혼자서 바다 밑바닥으로 잠수한 최초의 사람이죠. 약 70분이 걸렸고 그는 그것을 초현실적인 경험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사람이 챌린저 딥의 바닥으로 보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12일 다운라이트라는 여성이 도전했죠. 이것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 더 깊다고 생각하면 물 아래에서 몇 배나 무서워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니그마 머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군사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입니다. 이 기계 중 하나는 발트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저를 탐험하는 다이버들은 버려진 어망을 찾는 동안 이 역사적인 유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애니그마 기계는 잠수부 중 한 명이 타자기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니그마 기계는 연합군이 병력 이동 및 전략 계획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가로채고 해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군 통신을 암호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발트해에서 발견된 애니그마 기계는 독일 군함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 중 독일 해군이 배치한 강력한 잠수함인 U보트는 일반적으로 애니그마 기계를 탑재했죠. 애니그마 기계는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독일군이 연합군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겔팅만에서 해군 잠수함을 급습했을 때 바다에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르투갈 전쟁의 남자는 때때로 해파리와 혼동되지만 실제로는 사이포노포어입니다. 사이포노포어는 형성되는 동일한 개별 유기체로 구성된 식민지입니다. 포르투갈 전쟁의 남자는 수영을 할 수 없지만 바람과 해류를 사용하여 물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족수는 164피트, 50m의 길이에 달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도 위험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촉수에 얽혀 살아남지 못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들은 주로 작은 물고기, 갑각류 및 기타 무척추 동물을 먹이로 합니다. 대모거북과 워러를 제외하고는 적이 없다고 하죠. 해변에서 만나면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 경고를 받았습니다. 8번째 대륙으로도 알려진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남동부 해안에 있는 독특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섬입니다. 여우원숭이를 포함한 다양한 놀라운 종을 보유하고 있죠. 여우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의 야생에서만 발견되는 영장류 그룹입니다. 그러나 최근 마다가스카르의 한 수중 동굴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멸종된 여우원숭이 뼈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 뼈들은 수천 년 전에 마다가스카르에 살았던 여우원숭이의 다양성과 크기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주목할 만한 발견은 멸종된 여우원숭이 중 고릴라만큼 큰 여우원숭이가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현존하는 대부분의 여우원숭이 중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발견은 섬에 있는 여우원숭이의 놀라운 진화 역사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우원숭이는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며 독특한 적응과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세계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원숭이 및 다른 영장류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란머리 해파리, 또는 영어 명칭 라이언스맨 젤리피쉬라고 알려진 거대 해파리는 최대 120피트, 36.5m의 길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표본은 1865년 미국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알렉산더 어거시즈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해파리의 이름은 몸 아래쪽에 달려있는 사자의 갈기를 닮은 길고 두꺼운 촉수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8피트 2.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해파리의 크기에 따라 각각 70에서 150개의 촉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촉수를 사용하여 물고기, 갑각류 및 기타 해파리와 같은 먹이를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이 쏘임은 인간에게도 매우 고통스럽다고 하니 독성은 없지만 매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해파리의 아름다움은 다양한 색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하와이에서 발견된 미확인 비행물체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관심을 끌었고 미국 연방 서비스의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UFO는 하늘에서 큰 푸른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관찰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물체가 하와이 나나쿨리에 있는 할레아칼라 에비뉴 근처 바다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담은 여러 영상에서 물체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목격자는 차를 타고 그 물체를 따라가기까지 했지만 물체가 조용히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 물체의 정확한 정체와 기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는 외계인부터 잠재적인 군사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민간 항공을 감독하는 FAA는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물체가 바다로 사라진 장소 근처에서 비행기 추락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UFO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벨트 물고기는 왕물고기의 가족에 속하는 크고 길쭉한 물고기입니다. 그들은 매우 희귀한 물고기이며 고대 문헌에 따르면 1772년에 처음 발견되었지만 3280피트, 1000m 깊이의 심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평균 길이가 36피트, 11m인 가장 긴 뼈를 가진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가 109피트, 33.5m에 달하는 표본이 있죠. 때로는 암초 물고기가 해변으로 씻겨 나옵니다. 처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어떤 과학자들은 해류가 그들을 표면으로 밀어낸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에서 이 물고기는 거대한 바다뱀과 비교되지만 우리가 아는 한 인간에게는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는 일본 민속학에서 신화 속의 해령과 관련이 있으며 이 물고기가 해변에 떠밀려오면 지진의 전조라고 믿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심해에 서식하는 노새는 지진 활동에 민감하여 얕은 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가 지진에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인자라는 과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2023년 7월 대만 루이팡 해안에서 한 무리의 다이버들이 몸에 신비한 구멍이 있는 거대한 노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상어에게 물린 것이며 물고기는 상어나 다른 바다 괴물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어는 주로 심해에 서식하며 수면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물고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뭔가를 피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진을 알리려는 것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이제 대왕고래가 1위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가 더 큰 다른 동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왕고래는 길이가 78피트에서 98피트, 24m에서 30m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큰 동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긴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평균적인 자동차의 길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가 약 13피트, 4m입니다. 따라서 차 7대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거운 대왕고래는 190톤의 놀라운 무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30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에 해당하죠. 그들의 심장은 소형차 크기를 가질 수 있었고 11명 이상의 사람들이 혀에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래는 클 뿐만 아니라 매우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188데시벨로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 중 하나이며 이 수치는 140데시벨을 기록한 제트기보다 더 큰 것이죠. 때문에 이 고래와 함께 다이빙을 하는 경우 고막이 쉽게 찢어질 수 있으므로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루무 수중교도소는 한때 소련 노동 수용소로 사용되었던 에스토니아에 위치한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오늘날에는 채석장으로 바뀐 호수 한가운데에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폐허로 서 있습니다. 교도소의 역사는 193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949년에 첫 번째 교도소가 건설되었습니다. 원래는 석회석 채석장이 위치해 있었는데 수감자들은 그곳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부지는 버려졌고 지하수가 채석장에 범람했습니다. 버려진 노르딕으로 알려진 핀란드 도시 탐험가들은 섬뜩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기 위해 이 수중 세계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루무 호수에서의 다이빙은 특히 수온이 섭씨 3도에서 4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도전을 제기합니다.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다이버들은 드라이 슈트를 사용합니다. 호수 자체는 얕고 평균 수심은 6에서 10m로 다이버가 감압병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본관은 수면 위와 아래를 모두 탐험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들은 이끼로 뒤덮인 건물, 온전한 램프가 있는 수중벽, 심지어 일부 창문에 보이는 막대를 포함하여 감옥의 잔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곳을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메갈로돈은 이 목록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무서운 동물은 1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 살았던 가장 큰 상어이자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길이가 82피트, 25m에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어의 학명인 카르카로클레스 메갈로돈은 거대한 이빨을 의미하고 있죠. 발견된 가장 큰 메갈로돈 이빨은 약 7.5인치, 19cm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에 따르면 메갈로돈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물기를 가지고 있었고 한 번에 차를 부숴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포식자의 꼭대기에 속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로 돌고래, 다른 대형 해양 포유류, 심지어 고래를 사냥했다고 합니다. 메갈로돈에 매료된다면 2018년 영화 매그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흑해 밑바닥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난파선입니다. 이 그리스 상선은 돛대가 있는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24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파선은 흑해의 죽음의 지역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난파선은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유명한 사이렌 꽃병과 같은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서 발견된 배의 이미지와 디자인이 일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발견은 또한 호머의 시 오디세이아에서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신화적인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디세우스가 배의 돛대에 몸을 묶어 사이렌의 매혹적인 노래에 저항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새로 발견된 난파선은 사이렌 꽃병에 묘사된 배와 닮았으며 고대 그리스 전설과 더욱 관련이 있습니다. 산소 부족을 특징으로 하는 심해 조건도 선박과 유기 물질의 보존에 기여했습니다. 지느러미 고래는 바다에서 두 번째로 큰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이 해양 동물은 65피트에서 72피트, 20m에서 22m 사이의 길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날씬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23마일, 37km의 속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속 29마일, 46km로 수영한 기록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20세기의 지느러미 고래는 많이 사냥되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100만 마리 이상이 살았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지점에는 여전히 약 3만 8천 마리가 살아있지만 현재는 그 수가 다시 1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고래는 배가 고프면 큰 입을 벌리고 크릴, 프랑크톤 및 작은 물고기떼를 걸러냅니다. 하루에 약 1800kg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지느러미 고래가 80세에서 90세 사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 마테 파리카는 크로아티아 해안선의 위성사진을 연구하던 중 코르출라 섬의 동쪽 해안 해저에서 크고 얕은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그 장소로 다이빙하기로 결정했고 기원전 4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석기 시대 정착지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착지는 좁은 띠로 본섬과 연결된 작은 땅에 지어졌습니다. 정착지를 둘러싼 돌담 유적이 고대 주민들이 사용했던 도구 및 기타 물건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좁은 띠로 본토와 연결된 섬에 세워진 신석기 시대 정착지를 찾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매우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신석기 시대 발견은 일반적으로 동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발견은 더욱 예외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육지로 연결된 섬에 세워진 신석기 시대 정착지의 유사한 발견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착지의 위치는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중해의 많은 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주변 섬에 의해 큰 파도로부터 보호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샤스타사우루스는 길이가 약 68피트, 21m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파충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19세기에 고 생물학자인 존 메리암에 의해 화석이 발견된 캘리포니아 샤스타 카운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샤스타사우루스는 멸종된 해양 파충류 종에 속하며 무게는 75톤에 달했습니다. 큰 고래처럼 그들은 모든 먹이를 빨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진공을 만들 수 있었고 때문에 입을 크게 벌려야 했죠. 그들은 주로 오징어, 두 종류 및 작은 물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샤스타사우루스를 본다면 오늘날의 돌고래와 조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파누이라고도 알려진 이스터 섬은 남동부 태평양의 외딴 섬입니다. 칠레의 특별한 영토이며 놀라운 고고학적 유적지, 특히 모아이로 알려진 큰 석상으로 유명하죠. 모아이는 라파누이 부족이 만든 거대한 석조 조각품으로 13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화산암을 깎아 만든 것입니다. 크기가 다양하며 가장 큰 조각상은 높이가 9m가 넘고 무게가 수톤에 이릅니다. 섬에는 총 900개 이상의 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그들이 어떻게 이 석상을 섬으로 옮길 수 있었는지입니다. 땅 아래에는 모아이의 머리뿐만 아니라 발과 손이 있는 완전한 몸도 있습니다. 신비한 수중 모아이도 이 지역을 탐험하는 다이버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이야기는 이 특정 동상이 라파누이 출신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배우 케빈 코스트너가 1994년 영화 라파누이를 위해 그것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3피트에서 43피트, 10m에서 13m 사이가 대왕 오징어의 평균 길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찰스 팩스턴이라는 과학자가 수행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65피트, 20m의 길이의 대왕 오징어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추정치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향유고래의 위장에서 발견된 오징어와 유골의 관찰에 대한 100년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그의 컬렉션 중에는 1879년 뉴질랜드의 만에서 해변으로 떠밀려온 거대한 오징어가 있는데 그 몸에는 촉수가 없었고 높이가 8피트 10인치, 2.7m라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찰스는 길이가 65피트, 20m 이상인 대왕 오징어가 존재할 확률이 99.9%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일반적으로 1000피트에서 2000피트, 300에서 600m 깊이의 바다에 살기 때문에 불행히도 그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수중 궁전으로도 알려진 안티로도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해안의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지는 1996년 수중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와 아슈라프 압델라우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250년경의 도시 개발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중 궁전은 수면 아래 약 5m에 있으며 클레오파트라의 잠재적인 휴식 장소로 여겨지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가 로마에 정복될 때까지 이집트를 통치했으며 악티움 해전에서 왕국이 패배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궁전과 주변 지역은 365년에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킨 심한 지진으로 비극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 지진은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큰 지진 중 하나로 간주되며 알렉산드리아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안티로도스의 수중 유적지는 과거를 엿볼 수 있는 매혹적인 기회를 제공하죠. 30m 길이의 난파선, 7m 높이의 기둥, 다양한 사원의 화강암 블록, 스핑크스, 조각상 등 다양한 구조물과 유물이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2만 개 이상의 물건과 유물을 산출하여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최대 59피트, 18m까지 자랄 수 있는 모사사우루스는 한때 우리 바다에 살았던 멸종된 공룡 그룹에 유래했습니다. 때때로 물 표면으로 올라와야 했는데요. 비늘 모양을 가진 파충류였다고 합니다. 2015년 영화 쥐라기 월드를 본 적이 있다면 모사사우루스는 먹이를 먹기 위해 물에서 뛰어내린 거대한 동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메주의 도마뱀을 의미하는데 이는 최초의 화석과 두개골이 1700년대 후반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시 메주강 근처 석회암 채석장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두개골은 악어와 고래의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턱은 매우 강력하며 쉽게 살을 찢고 뼈를 부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뱀처럼 먹이를 한 조각으로 삼킬 수도 있었죠. 모사사우루스는 아마도 약 6,600만 년 전 분필시대 말에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이 물체를 발견하면 꽤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플로리다의 수중 아트 다이버 스컬파크는 예술과 해양 보존을 결합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이 공원은 2018년 6월에 개관한 최초의 영구 수중 미술관의 일부입니다. 플로리다주 사우스월튼 내 그레이튼 비치 주립공원 해안에서 떨어진 멕시코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각품 중 하나는 예술가 빈스 테이텀이 만든 스와라 두개골입니다. 수중에 잠긴 이 두개골 조각품은 다이빙 중에 만나는 다이버들에게 으스스한 요소를 더합니다. 수중 두개골의 존재는 다이버들에게 예술과 해양 환경의 교차점을 탐험할 때 독특하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공원 탐험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는 다이빙 보트를 타고 해당 위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이빙을 하다가 흥미로운 곳을 발견한 적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 다이빙을 해보고 싶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